자 보자. 맛있게 먹었어. 빨리빨리 하고 조기 퇴근. 몇시 목표? 아침 8시 반? 목이 부탁한 거 같지. 8시 8시에서 8시 반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작품 3개 중에서 하나가 되게 소프트해요. 새 선물이 12살짜리 여자애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옛날에 읽어봤던 작품이라서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자 같이 봅시다. 188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자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하고 불안한 내면, 스트레스, 불안한 내면. 자 떨림은 이내,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떨림이 심화됐다는 얘긴데 이거 불안감이 심화된 거예요. 불안감 심화. 자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눈두덩을 지그시 눌러보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진정시키는 행동이죠. 진정시키는 행동. 진정시키는 행동이고요. 자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감의 일상화. 왜 그러냐면 이 여자한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끌려 들어가요.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9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끌려 들어갔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편을 면회 갔다가 근데 남편하고도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하는 거지. 왜? 칸막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냥 얘기해도 돼. 그 뒤에서 교도관들이 이렇게 막 적거든. 옛날에는 손으로 다 적었었어요. 요새는 딱 가면은 완전 차단돼 있거나 아니면은 뚫려 있어도요, 그 방 안에 뭐가 있다,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는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돼요. 대화하는 내용이. 그래서 혹시나 이제 대화하면서 뭐 탈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범죄를 사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교도관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는데, 저도 받아 적어 봤거든요. 그 헌병일 때, 면회 왔을 때 말이 너무 빨라서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잘 지냈니? 잘 지냈어요. 뭐 밥은 잘 나오고? 잘 나와요. 그거 언제 다 받아 적고 있어? 좀 천천히 한 번만 더 반복? 막 이럴 수도 없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그것만 딱 메모하고요. 나머지는 쓰는 척 하면서 그냥 그림 그리고 있어요. 쓱 하면서 모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힐끔 보는 것 같으면 손으로 쓱 가리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다시 적는 척하고. 그래서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참 특이한 경험을 나도 많이 해봤구나. 자 계속 보시면요, 익숙한 증상이었으므로 눈두덩을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기다른 낭하라고 하는 게 이제 건물 안 통로입니다. 건물 안 통로.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남편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면회실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정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하 따위는 없었다. 몇 개의 철문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감시와 억압을 읽어낼 수 있죠. 감시와 억압들을
거쳤을 뿐이었다. 남편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수의 반팔로 된 수의가 뭐냐면 그 수영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됐나? 여기 막 번호 붙어 있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반팔수의 밑으로 희디 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쇠약해진 거야. 쇠약해짐. 그러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허옇게 뜹니다. 사람. 목욕 자주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목욕 한 일주일에 한 번 시키나? 그런 식이에요. 왜? 괜히 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걔네들 타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세수나 머리 감는 정도만 간단하게 시켜요. 양치하고 그 정도는 인도적으로 시켜줘. 됐나요? 근데 그 외의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시킵니다. 밥도 철창 안에서 먹어요. 밥도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배식해가지고 철창 안에 넣어주고 그래요. 독방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나와서 그 테이블 있으면 테이블을 사면을요 헌병들이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걔들이 이제 그 안에 있으면 담배를 못 피거든. 그러니까 담배 준다 그러면 애들이 환장을 해요. 아주 야 몇 번 그럼 몇 번 수감자 누구누구 하면서 딱 얘기한다고. 너 요새 삐딱한데 자꾸 그러면 나중에 쟤들 담배 줄 때 너 안 준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애가 눈깔이 찢어가지고 말 진짜 잘 들어요. 원래 그 근무지에 담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짬밥이 차다 보니까 뭐 피다가 걸리면 뭐 여기 그냥 다 바로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완전 배째로였어. 군생활 늘어나봤자 뭐야 씨 뭐 한 일주일 열흘 막 이러면서 뭐 배째라였어 배째. 아주 막판에는 이제 간부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 막판에는 저거 갈 때 되니까 완전히 마탱이 갔네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었다. 남편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네모반 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단절감이 나타나죠.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절대 같이 앉게 못해요. 같이 앉게 안 시킵니다. 그래서 딱 가면 수감자 있으면 수감자 앉히고 헌병 앉고 아니면 감시관이 여기 앉고 그럼 부모가 앞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식 같은 걸 막 사와요. 아들이 막 햄버거 같은 거 좋아하면 막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아들 먹으라고 주는데 주면서 이제 눈치 보이니까 헌병 선생님도 하나 드세요 그러면서 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갈 때 되면 드세요 그러면서 그냥 놓고 가.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껄껄껄 하면서 득템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네모반 올라가면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면 이제 고참들이 뭐 좀 받았냐? 맥너겟 받았습니다. 그러면 씨바 그러면서 너무 좋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서 그러니까 남편을 꺼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지.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암담한 심리를 제시합니다. 암담한 심리 제시. 쳐다보았다.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뭐 진짜로 입김을 부는 걸 수도 있고 한숨 쉬는 걸 수도 있고. 자,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막감, 긴장감 이런 거를 청각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상막감, 긴장감, 청각적 제시. 자, 그녀는 마침내
흰 벽에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이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남편의 처지와 상태가 드러납니다.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남편의 처지와 상태. 사람이 무력해져요. 실제로 오랫동안 수감을 하면 그래가지고 골 때리는 놈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거든. 근데 얘가 특전사 출신이야. 특전사 하사인데 휴가 나갔다가 민간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민간인 저 팬 거야. 뚜까 팼어요. 그래가지고 특수폭행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러고 있는데 이 새끼가 뻑하면 옆에 있는 애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가 시비를 걸어 자꾸. 그래가지고 야 똑바로 하라고 이 새끼야. 너 이거 보고서 올라가는 거 알아? 어? 형량 늘어나고 싶어? 이 새끼 병 주제 일반 병 주제 어디서 반말이야? 그러면 야 너 지금 계급장 뗀 거야 병신 새끼야. 그러면서 욕하고 막 이러거든. 처음에는 그렇게 개겼는데 한 2주 3주 정도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애가 순해지더라. 그렇게 막 옆에 애들 패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경주가 누구냐면요 이게 지명이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 되는. 그래서 지난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보낸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쇠망을 건너오면 시골의 사촌 형님네에서 마늘이 왔다는 대답이 다시 쇠망을 건너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소통이 돼 안 돼? 안 되죠. 자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 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 여기 줄고요. 이게 무의미한 대화를 비유한 거예요. 무의미한 대화 비유.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 미는 것이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려고 이 남자는 노력은 했는데 웃음이 지어지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됐나요? 자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이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남편이 가족으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 이게 어디예요? 교도소죠. 교도소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요 억압적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력이 억압을 하기 때문에요 저항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막말로 박정희 때는 어땠는데 그냥 쟤 집어넣어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쟤 사형시켜 그러면 사형 원도 받는 거예요. 30대도 없어요. 30대도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일본으로 도망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박정희가 수배령을 내리거든. 근데 이거 잡혀 들어가면 분명히 자기 죽일 거라는 거 알거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 잡혀서 아마 넘어왔을 거야 다시. 근데 이제 뭐 서명운동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마 바로 사형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형당하실 뻔했던 분이 또 누가 있냐면 그 여류 작가 중에서 유명한 작가 있어요. 박경리 씨라고. 토지라는 책 아세요? 토지? 이만해요. 진짜 나 이거 다 못 읽었어. 이거 읽다가 포기했어. 와 여기까지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 5번 도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정 안 되면 어린이가 읽는 토지가 또 있더라고. 야 어린이가 읽는 토지인데도 이게 써머리를 한 거거든. 써머리 한 건데도 이만해. 뭐 이거는 사람 죽으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박경리 씨의
그 김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지아가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체제 비판적인 시들을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걔 잡으라 그런 다음에 잡아와요. 잡아오자마자 바로 군사재판 넘어가고 군사재판에서 사형 언도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사형일 받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박경리 씨가 사위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박경리 씨 사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명운동 받아가지고 겨우 살게 됩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애초부터 그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최소한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에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임. 자,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사회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속 보시면요.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터인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는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남편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편에 의지하지 않는다. 왜 남편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됐나요? 말하자면 그녀는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과천의 동물원에 가게 된다. 지금으로 따지면 과천 서울랜드 정도 되는 거예요. 됐나? 자, 가로 세로 1m쯤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가로 세로 1m쯤에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받아주시고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그래서 이게 조류원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조류원의 모습 묘사. 조리원 아니야. 조리원은 산후조리 하는 데야.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새를 보고 남편을 연상한 거예요. 새를 보고 남편 연상. 왜냐하면 수감 생활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잘 안 씻기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영창 관리할 때 들어가면 그 특유의 곰팡이 냄새하고요. 남자들 여럿 있는데 혼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 있어? 없죠. 있어. 넌 맨날 아니면 안 되잖아. 근데 남자가 여럿 있는데 들어가면 남자들끼리 있으면요 몰라요. 근데 여자가 한 명이 딱 그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비명을 질러요. 악 하면서 진짜. 왜 그러나 그랬어 나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 희한하게 반 구성이 그렇게 됐어. 남자 반 여자 반으로 두 개가 돼버린 거야. 근데 남자애들이 우르르 나가고 나서 여자애들이 쓱 들어왔는데 3시간 수업하고 내보냈거든. 쓱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막 소리 지르더니 막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막 이상한 막 향수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쫙 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무슨 냄새 나? 그랬더니 쌤 이거 못 느껴요? 그런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누린내 라고 얘기해. 그 흔히 얘기하는 수컷 냄새가 나요. 되나요? 호르몬 냄새. 테토남의 냄새가 나요. 너무 싫어. 네. 요새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테토남, 아겐남 이런 거 쓰고. 에이, 참 신기한 거 많이 써.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냄새는 특히 이런 류의 쾌쾌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하였다. 안타깝네.
자,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여기 줄글자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 막혀 있는 시궁창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현실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것. 을 채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조리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했다. 적응돼 버린 거죠. 사람의 후각은 빨리 적응돼요. 약 한 1분 정도면요 적응해요. 1분 정도면 됐나요? 그리고 사람의 적응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1분에서 3분 사이인가 그 정도의 후각은 적응을 하고요. 최루가스 혹시 아세요? 최루가스 그 팡 쏘면은 이게 탁 터지잖아?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침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재밌는 건 군대 가잖아. 너 잘 들어도 화생방 훈련 할 거거든? 화생방 훈련하면요 시간 딱 재봐. 이거 방독면 벗으라고 시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방독면 벗고 나서 어깨동무하고 막 군가 부르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시간이 거의 어느 정도 딱 걸리냐면 1분 30초 전에 다 끝내요. 왜 1분 30초가 지나면 인간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거든. 왜 기침이 나는 거냐면 내 몸속에 있는 포화 산소하고요 얘하고 밀도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침이 나는 거예요. 됐나요? 매운 것도 있고. 자, 계속 보시면요. 잠깐 사이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멀쩡해져 킁킁거리던 짓도 멈췄다. 내 맡겨지고 여기서부터 줄거자 나 맡겨주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을 얘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 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다. 그만큼 빡세게 산다는 얘기죠.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느 곳에서도 새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 횡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약화.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요.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이 얹혀져서 참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얘네들한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전깃줄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유로운 모습과 대조되죠. 자유로운 모습과 대조. 자, 고목의 둥치를 잘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인위적인 공간이죠. 인위적 공간.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새들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후드득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역시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고요. 자,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익후익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후익후익은? 자, 조리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방울새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얘는 남편과 동일시 됩니다. 남편과 동일시. 자,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다? 동요를 인용한 거예요. 동요 인용 들어봤나요?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미안해. 자, 어쨌든 간에 자, 노래를 부를 적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동요와 대조되는 모습이죠. 동요와 대조되는 모습. 자,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게 이 존재의 본질이 목소리란 얘기예요. 방울새는 존재의 본질이 목소리다. 자,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 여기 주고요. 역시 남편과 연결이 되고요. 또는 뭘 나타낸다? 무기력한 소시.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였다.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의 고방울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간밤의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역시 인용했죠. 그래서 이 방울이 목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요.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딸의 순수한 질문이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성찰의 계기. 딸의 순수한 질문이 성찰의 계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하는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한은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따오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상실한 거죠. 감금돼 있다 보니까. 됐어요? 그게 누구랑 똑같아? 남편이랑 똑같은 거죠. 됐나요? 남편의 존재의 본질은 신념을 믿고 따르는 건데 그 신념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 자,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네 줄 묶을게요.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리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사는구나. 여기 그래서 네 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순진한 모습이죠. 순진한 모습. 동굴에서 사는 새는 거의 드뭅니다. 네, 박쥐나 있지. 새. 새는 그거 있다. 바다제비. 그 걔네 그 바다제비는요 동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굴 바닷가에 있는 동굴 천정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되게 높이 지어요. 되게 높은 천정에만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다리나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대나무통 같은 걸 갖고 와서는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그걸 따가지고 가져와서는 물에다가 개가지고 이렇게 걸러요. 그럼 그 안에 불순물 같은 게 걸러지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걸러내면 그게 이제 제비집 스프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됩니다. 이게 계란을. 이게 제비의 정확하게는 뭐냐면 타액이에요. 제비의 타액. 근데 여기에 영양분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얘가 죽기 살기로 하는 거라서. 특히나 피가 섞여 있는 약간 빨간색이 도는 그 제비집이 있거든요. 얘가 진짜 최상급이래요. 둥지요? 응. 네. 둥지를 만들 때 걔네들은 침하고 나뭇가지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됐나요? 한 번 정도 먹어보고 싶어.
선생님 남의 침을 드시고 싶어요. 젠장. 자, 어쨌든 그렇게 되나? 자, 계속 보시면요.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역시 남편을 연상하고요.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 남편이죠, 남편. 자,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라고 되어 있죠.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 제시. 그래서 요 다음 부분에 이제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남편을 면회를 가야 되겠다. 요새는 좀 좋아요. 요새는 좀 그 형무소가 좋아져가지고 교도소나 형무소가 좋아져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가 가능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미리 이제 신청서 같은 거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새는 가가지고 그냥 바로 신청하면 바로 해줘요. 됐네. 이걸 왜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내 속마음도 다 얘기하고 진정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됐나요? 그렇게 소설이 끝나는데, 자, 그래서 주제 보시게 되면요. 진정한 존재의 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진정한 존재의 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진정한 존재의 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자, 특징 볼게요. 특징. 자, 그래서 면회실과 조류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 제기. 자, 두 번째로 방울새를 통해서요. 방울새. 남편의 처지를 직시하게 됩니다. 남편의 처지 직시.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이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글에서 흘러가는 거 보면 억압이 존재하고요. 억압.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감정 자극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회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유리상자랑 조류원은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유리상자와 조류원은 감옥과 같다. 단절된 공간이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경주의 말과 노래가 감정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감정 회복의 계기. 됐나요? 자, 또 페이지 넘어가서 자,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는데,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림원이라고 하는 절에 가기로 해요, 사람들하고. 근데 그래서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이 답사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택시까지 탔는데 늦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답사 버스가 먼저 떠나요. 그래서 얘가 이 사람들이 이제 쫓아온 거야. 아주 합류하기 위해서. 근데 도착해봤는데 이 사람들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이 버스 정류장에서 일하는 휴게소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랜턴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차를 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 번호판하고 어디 관광 버스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대조를 하는데 그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 버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많은 버스 중에서 커다란데.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어디를 가게 된다? 그 선림원 그 사지에 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혼자서 거기를 이렇게 호젓하게 걷게 됩니다. 걸으면서 걷기 전에 이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얘가 이제 한참 버스 찾을 때 버스 찾는 동안 누나와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왜? 이 랜턴과 관련된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누나하고 같이 새를 잡으려고 했다가 새를 결국은 놓쳤던 실패했던 경험이 떠오른 거야. 근데 지금의 자신도 뭐랑 똑같아? 그때의 나랑 똑같아. 왜? 일행들을 놓쳤잖아. 만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 선림원 사지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졸면 안 돼. 도우는데 돌다가 얘가 깨달음 같은 걸 얻게 되는 거야. 그 깨달음은 뭐냐면 인생은 결국은 어떻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됐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보는데 나뭇가지에 새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새? 그러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가 뭘로 변하는 거야? 솔방울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선림원 사지에 왔던 일행들을 만나게 돼요. 요즘 걔들하고 만나서는 같이 이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뭐야? 돌고 도는 거야.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 자, 같이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이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성찰의 계기입니다. 성찰의 계기. 근데 이 일행들도 참 너무해요. 안 왔으면 좀 기다려주지 그거를 그냥 떠나버려. 됐나요? 그리고 답사를 갈 정도면 그것도 밤새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정도면 이거 대절한 버스거든요. 대절한 버스인데 이렇게 인정 없이 그래요. 삭막하네요. 자, 강원도 양양의 선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야, 돈 많아. 택시 타고 휴게소까지 갔어. 고속도로 타면요 이거 돈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액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아저씨 저 춘천까지 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당황해요. 왜? 서울 택시인데 춘천까지 가자고 하면 당황하는데 미터기로 하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차라리 그래서 그냥 아저씨 5만원 드릴게요. 7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쇼 붙여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더 나와도 아저씨가 그렇게 안 받아요. 아니면 미터기 그냥 꺼버려요. 미터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것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 여기 주었고 얘네들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겠다며 나서게 된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 한 덴찌를 가지고 있었다. 덴찌라고 하는 거 이거 주고요. 덴찌 뭔지 아시겠어요? 덴찌. 덴찌는 정확하게 전지예요. 전지. 일본어로 덴찌예요. 덴찌. 근데 얘는 이제 손전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됐나요? 자, 덴찌를 갖고 있었다.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 했는데 그 손전등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 또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다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것과 대비가 됩니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계속 휘젓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 손전등을 보면 어렸을 때 과거 새잡이가 기억나는 거야. 과거 새잡이가 기억나. 왜냐하면 얘하고 누나는 가난해서 새를 잡고 싶은데 이 손전등이 없었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나서면 이 댄찌꾼들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밤마다 새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새들 자고 있으면 이제 비춰가지고 이렇게 덥석 잡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우면서도 싫었던 거야. 왜? 자기네가 잡고 싶은 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얘네가. 됐나요? 자, 그래서요,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댄치보다 몇십 배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 경험. 자, 그래서 삶의 본질을 사색하게 됩니다. 삶의 본질 사색. 자,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어느 날 밤, 여기서부터 꺾인 화살표 보내주시고요. 회상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충격적인 일은 여기 줄거고요. 자신들의 집에도 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에도 새 집이 있다. 자신들의 집에도 새 집이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서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얘네 집에 왜 새 집이 있냐면 옛날 초가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석진데 이렇게 뒤져보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댄지꾼들의 분탕질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등불을 들고 새를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등불을 들고 새를 잡는 것. 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뭐예요? 새 집이죠. 구태여 댄지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튼다. 깃이 뭐냐면요, 이게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그래서 보금자리를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필경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 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확신. 자, 우리 집도 댄지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야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야꼬, 네 말이 딱 맞대. 우야꼬, 내가 입대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 네 말이 맞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방언이죠. 사실감 편장감.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걸어서, 삽작이라고 하는 게 대문이에요. 대문을 닫아 걸어서 댄지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범접, 마구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요새 뭐 수업한가 뭐 거기 나오잖아. 범접. 됐나요? 그래서 보면서 범접? 설마 이 뜻? 우린 범접할 수 없어. 뭐 이런 뜻으로 지었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나 어제 새로운 예능을 봤거든. 태권이라고 하는 예능이야. 그 태권도 그 쇼하는 거 있잖아. 쇼하는 태권도.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태권도. 그거 단원을 뽑는 거야.
그래서 태권도 하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 중에서 쫙 골라가지고 1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0명을 추려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평가해가지고 그 중에서 7명만 남겨서 이 7명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하는 거야. 라스베가스 특설 무대에서 얘네가 공연을 하는 거야. 근데 와 진짜 대박이더라. 애들 막 날라다녀. 진짜 막 공중 막 2회전하고 막 180도 1080도 1080도 턴킥 세 바퀴 돌아. 돌면서 빡 차고 진짜 막 5m 높이에 있는 그 송판 도움닫기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주니까 점프하더니 그 발로 빵 차고는 탁 착지하고 짱 멋있더라고. 지금 혹시나 재방송 해주면 한번 봐봐. MBN에서 했었어. MBN에서 멋있어 보고 있는데 오 대박. 그리고 이제 태권도 8단인 아저씨가 나왔는데 원래 그 국기원 사범인가 그래요. 근데 나이도 많아. 근데 이 사람이 후배들이 이제 길을 가겠다는데 나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송판 깨기를 하는데 송판은 당연히 깨는 거고 석판 깨기를 해요. 네? 석판 대리석 석판 좁게 이렇게 되는 거 9cm짜리를 4개인가 5개를 놓고는 그거를 락을 붙인 거빡 하고 쪼개지더라고. 와, 그 사람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진짜 과를 배워야 까불면 진짜 큰일 난다.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이렇게 탁 잡히네. 자 어쨌든 한번 봐봐 나중에 기회 되면. 자 계속 보시면요 어디까지 했냐. 왜 갑자기 이게 나왔지?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홀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소망 성취 가능성을 본 거죠. 소망 성취 가능성. 그래서 흥분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여기서부터 중괄호로 묶을게요. 자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을 세웠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의 이영의 켜에도 그러니까 지붕 밑에도 새 집들이 들어있었다. 2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3번째의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3번째의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콱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준 대로 콱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그럴까요? 왜 꽉 짰을까? 보이지 않는 새를 잡기 위해서. 잘 안 보이잖아.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감촉으로 잡은 거야. 됐나요? 또 하나는 긴장해서예요. 긴장. 나도 새를 맨손으로 잡아봤어. 참새. 그것도 2번이나. 참새가 생각보다 좀 멍청해.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일할 때인데 애가 들어온 거야 건물 안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근데 내가 문을 꽁 닫았거든. 근데 애가 유리문으로 날아와서 쾅 부딪히는 거야. 딱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이쿠야 머리 깨졌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애가 기절해서 바들바들 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쥐었는데 좀 있으니까 깨더라고. 깨더니 막 미친듯이 쪼더라고. 다행히 저는 그때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주유원이었기 때문에. 안 아파 그러고 있는데 얘가 계속 쪼더라고. 결국은 놔줬어. 뭐 내가 뭐 구워 먹을 것도 아니고.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그 첫 번째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이었지만 나의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새 이거 무서워요 생각보다.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앵무새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앵무새가
걔는 이렇게 생겼잖아. 아. 우리가 팍 했는데 여기 어.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피가 질질 나더라고. 아.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새는 잡지 말라. 그래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아서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소리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새잡이에 실패한 거예요. 그 순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얘가 공중부양을 했냐면 누나가 나를 네. 내던져서 그래요. 아이고. 무등은 목마 탔다는 얘기예요. 목마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꺼내려고 그랬는데 애가 딱 놓치니까 그 순간 누나가 이런 이러면서 새 잡아라 그러면서 확 뛰어든 거지. 됐나요? 근데 새가 또 멍청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나가 문을 딱 닫아버린.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흙 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새를 놓칠까봐. 거의 동시에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아가 뒹굴었다. 누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리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중가로도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누나는요 뭘 더 중시한 거야? 새를 더 중시해요. 나는 새만도 못한 남자야. 불쌍하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중괄호로 묶은 부분은요 뭐냐면 과정을 서술한 거예요. 과정 서술. 근데 문장 길이가 어때요? 짧죠. 문장 길이 자체는 짧아요. 짧은 문장. 속도감, 생생함. 짧은 문장, 속도감, 생생함.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즉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었단 얘기예요. 설마 뭐 얘가 입양 왔겠어? 자,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확신에 찬 거죠. 확신.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살을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란 얘기. 정신이 없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자 중략되고 나서요. 여기서도 꺾인 화살표 보내주시고 아직 과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포획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줘요. 포획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 됐나요? 자,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새 겁나 빠릅니다. 못 잡아요. 엔간에서는 지가 와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됐나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잡은 참새들은 2마리 다 그랬네. 괜히 세대가리가 아니야. 진짜 꽉 부딪히는 기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엉뚱한 것을 들려오곤 했었다. 여기까지 해서 청각하고의 역동적 이미지. 청각 역동적 이미지. 자,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여기서부터 가로를 열자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아리거나 쓰였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듯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청각, 촉각, 비유. 청각, 촉각, 비유. 자, 계속 보시면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망갔다는 얘기죠. 자, 누나가 말했다. 영구야. 영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나예요, 나. 이름이 하필 또 영구예요. 옛날에 그 코미디언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 중에 있어요. 영구 없다 해가지고 바보 캐릭터에서. 영구야, 가만히 있어버려.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서 내 두 손을 꼭 잡아쥐었다. 누나의 손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만큼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열심이었어요. 새는 없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새는 없었다.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실패했다는 얘기죠. 실패. 언제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금은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시간의 경우가 나타나고요. 시간의 경우가 그리고 이게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깨달음의 시간. 우리 네 사람은 여기서부터 꺾이는 살펴 밑으로 여기서 이제 현재 회귀예요.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다. 오색에 약수터 있습니다. 오색 약수터 있고 거기에 온천장이 있어요. 거기 온천 나와요. 되나요? 그래서 그 온천장에 가면 지하에 욕탕이 있어요. 그 욕탕에다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물 받아가지고 하거든. 진짜 옛날식 목욕탕이에요. 근데 물은 좋아요. 물은 좋아요. 그리고 몇몇 여관은 아예 지하수로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각 객실마다 그걸 넣어줘요. 물을. 그래가지고 내가 목욕하고 싶으면 온천수로 목욕하고 싶으면 그거 틀면 돼요. 그럼 거기다 문 담그면 돼요. 자, 그래서 오색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새벽 3시 반 여기 줄거고요. 과거 경험과 연결되는 시간이죠. 과거 경험과 연결되는 시간 여기 줄거고요.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졸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자,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실패를 통한 심리를 제시한 겁니다. 실패를 통한 심리 제시. 그리고 또 하나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잖아. 새벽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이제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잖아. 좀 있으면. 그래서 삶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삶의 본질 깨달음 암시. 자, 주제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아가는 삶의 과정과 의미.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아가는 삶의 과정과 의미.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로 현재와 과거가 교차 구성됩니다. 현재, 과거, 교차 구성.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복되는 삶의 양상을 제시해요. 반복되는 삶의 양상 제시.
두 번째로 자, 실패 반복적 경험이 들어가죠. 실패 반복적 경험. 자, 이걸 통해서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 유도. 세 번째로요, 새하고 답사 일행. 얘네 둘은요, 도달하지 못한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달하지 못한 이상. 네 번째로요, 아까 얘기했잖아. 새가 솔방울로 변한다고. 그래서 이게 환상과 현실을 교차시켜서요. 환상과 현실 교차. 내면 인식의 확장을 제시합니다. 내면 인식의 확장 제시. 됐나요?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아, 마지막 작품이다. 아, 갑자기 목이 아프네. 이게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요, 나이가 38살짜리. 38살인데 인생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위에 삶의 경험을 계속 쌓아서 덧대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12살 이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12살 때 이미 삶의 본질을 깨달아 버렸거든. 됐나요? 자, 허석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얘는요 되게 불쌍해요. 6살 때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고 나서 아빠가 외지로 일을 가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구 손에 자라냐면 외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근데 외할머니한테 이제 엄마 말고 아들하고 딸이 하나씩 더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나한테 외삼촌이죠. 외삼촌인데 얘는 법대를 다녀요. 서울의 유명 S대학교 법대를 다녀요. 어딘지 알겠죠? 성신여대겠어 설마? 근데 그래서 그 법대를 다니다가 지금 휴학을 한 거야. 휴학을 하고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입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좀 성격이 어때? 좀 엄격해요.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가장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이렇게 동생들을 좀 잡돌이하고 막 이래요. 집에는 규율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성격이고. 외할머니도 약간 비슷해요. 외할머니도 약간 비슷해서 자식들한테는 되게 엄하게 대해요. 근데 나는 되게 예뻐해. 왜? 불쌍하잖아. 엄마 죽어서. 됐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외삼촌이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친구가 같이 따라온 거야.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허석이에요. 허석인데 얘는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야. 좀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삼촌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MBTI가 좀 반대 같아. 됐나요? 근데 원래 MBTI가 정반대인 사람들이 서로를 끌려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도 이제 내가 뭘까요? ESTP. 네, ESTP인데 난 몰랐어. 근데 그때가 나 대학생 때거든. 대학생 때 뭐지? 교육심리학인가 뭐 그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가 자기 수업 들은 사람들 계절학기 들었거든. 계절학기는 돈 주고 학점 사는 거예요. 거의 그냥 수강 신청해가지고 반이 구성되고 수강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패스로 처리해줘요. 다 시험도 안 봐. 근데 자기 수업 들어준 사람들은 돈을 더 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엑스트라 차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자기가 MBTI 그쪽에 있는데 MBTI 공짜로 그 전문 검사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공짜로 다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었어. 근데 내 거를 꺼내보지도 않았는데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가지고 난 뭘까?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거 딱 주더니 나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학생 그러는 거야. 에? ESTP지? 예. 아직 안 봤는데요? 그랬더니 봐봐 ESTP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진짜 ESTP인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보였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같이 수강했던 형이 있어요. 후배인데 나이는 나보다 많아. 근데 그 형을 딱 보더니 학생은 INFJ지? 그러면서 띡 얘기하는 거야. 신기해. 근데 그 형도 당황한 거야. 예? 그런데 INFJ잖아. 어떻게 열어봤는데 진짜 그거.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원래 정반대인 사람을 끌려한다. 그런 경우가 꽤 있대요. 왜? 그래서 그런가 봐. 완전 정반대인 사람을 끌려하는 경우가 있대. 왜? 나한테 결핍되어 있는 걸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됐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모는 약간 영어 교사거든요. 영어 교사인데 약간 자유분방한 성격인데 이제 애인도 사귀고 싶고 막 이런데 오빠랑 이제 엄마 눈치가 보여서 대놓고 그런 사귀는 건 못해. 근데 이제 이 이모한테 경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경미도 좀 노는 애야. 근데 얘가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펜팔이에요. 펜팔. 펜팔이 뭔지 아세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사귀는 사람도 꽤 있었고. 지금 펜팔을 이렇게 하는데 얘가 펜팔 친구를 소개를 해준 거야. 그런 데 있어요. 국제 펜팔 협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부가. 그래서 나도 펜팔 한 적 있어. 일본에 하고. 일본말은 전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영어로 아, 안 되는 영어로 나는 콩글리시 걔는 저글리시 저글리시. 이렇게 대강대강 써가지고 이렇게 아주 서로 뭐 앨범 같은 것도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고 걔네 입장에서는 걔네 그 CD가 지들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들어오면 비싸니까 아주 그걸 싸게 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나도 우리나라 CD 하나 보내주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일본 앨범을 이만큼을 모았었지. 펜팔을 한 10명 해가지고 나 이거 보내줘 나 이거 보내줘 나 이거 보내줘 나 이거 보내줘 그래가지고 나도 그만큼 돈 썼어. CD 사느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얘기 다 여기까지 왔어. 펜팔 친구를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는 이도형인가 덕형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소개를 해준 거야. 나 펜팔 하는데 그 친구도 하고 싶다는데 너도 해볼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모가 엄마하고 삼촌 몰래 펜팔을 했던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그리고는 걔를 이용해요. 어떻게? 방문 밖에 나가서 망보라고. 그러면 이모가 100원 줄게 50원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펜팔 친구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 거야. 그래서 둘이 사귀어요. 사귀다가 근데 둘이 사귀는 게 아니구나. 그 경미 이모가 대신 써주거든. 글을 대신 써줘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경미가 그걸 써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미하고 둘이 사귄 사이가 돼. 얘는 참밥된 거지 이모는. 근데 이 이모한테 누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야. 화석이. 좀 화석이 다가왔는데 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 둘이 하룻밤 보내요. 예? 그러고는 떠나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는 허석을 좋아했었어. 나 12살 12살짜리가 허석을 좋아했었어. 근데 왜 반했냐면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허석이 오는 날이었어. 저 멀리 실루엣이 보이는데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염소 한 마리 옆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염소 한 마리 옆에
한 남자가 서가지고는 키가 커. 근데 이렇게 하모니카를 부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았던 거야. 너무 낭만적이고 뭐 황혼 속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루엣만 보인 거야 진짜로. 그 뭔가 환상 같은 걸 가졌던 거지. 좀 멋있다 그러면서 연주하는 남자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삼촌이 허석을 데려온 거지. 근데 저 남자 키가 커. 아, 저 남자였나?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러고는 얘가 거기에 반해버린 거야. 키 큰 남자가 취향이었구나. 아니 간혹가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첫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위험하다. 오호 노노노노 자 아닙니다. 네, 자, 실현한 거예요. 자, 이거 편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기대했어 가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허석이 떠나버리고 얘는 이제 허석이 떠나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그랬다가 그거를 일부러 눌러요. 누르면서 얘는 그러니까 자기를 두 개의 자아로 분열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심리학 같은 게 나오는데 그래서 보여지는 나하고요. 뭐라고 나오더라? 바라보는 나. 이 두 가지로 나눠요. 보여지는 나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나 정말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외적 자아라고 얘기해요.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심리학 그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숙이한테 보여주는 남경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됐어? 윤빈이한테 보여주는 남경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주는 남경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애기들한테 보여주는 남경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원장님들을 대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원장님들하고는 좀 많이 투닥거려요.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꾸 뭘 시키려고 해서 귀찮아서 아 싫은데 막 이러면서 그거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이번에도 무슨 약술식 논술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귀찮은데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좀 내가 예전에 여기다 학원에다가 아는 선생님 논술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소개해줬거든. 근데 1년 딱 하더니 더 이상 안 부르더라고. 근데 애들이 못 갔어요? 그럼 물어봤더니 아니 대학 다 갔어. 한 명인가 빼고 다 붙었는데 그러는 거야. 몇 명 들었는데? 7명. 잘 갔는데?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며칠 전이구나. 지난주에 전화 와서 선생님 약술식 논술 하시죠? 왜요? 저는 거의 대체로 이렇게 반응해요. 왜요? 아니 이번에 반을 개설할까 하는데 선생님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전에 해드렸던 분 있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선생님. 무슨 요일이 좋으세요? 좋은 요일 없는데 그래서 혼자서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좀 시간이 괜찮으신 요일을 얘기해 주시면 세팅을 해보려고요. 월요일? 그랬더니 월요일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오지 마라. 100% 있을 텐데. 한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명이면 나. 눈치 쓴다는 애들 많은데 이번에 논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청 밀어붙이셔서 얘들아 논술을 써. 논술이 기회야. 이러셔가지고. 논술이? 진짜 최소한 문제는 있어야 돼요. 그냥 논술은 지금 시작하면 늦었어요. 그냥 논술은 지금 시작하면 많이 늦었고 약술식 논술은 어떻게 뭐 비빌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걔가 뭘 했어야 돼? 수능 공부를 했어야 돼. 수능 특강 다 봤어야 돼. 다 봤어야 돼. 수능 특강은 수능 완성해서 다 나와. 됐어.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허석 떠나고 나도 이제 허전한 마음을 갖고
허석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 근데 속은 쓰린 거야. 근데 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아. 왜? 어렸을 때부터 얘는 엄마 일찍 죽고 나서 남의 이제 뭐 외할머니긴 하지만 좀 엄한 어른들 앞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가 됐던 거야. 근데 허석 떠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아팠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허석을 봤던 그 뚝방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얘가 그동안 안 갔거든. 왜 안 갔냐면 허석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안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갔어. 갔더니 멀리에 실루엣이 또 보여. 하모니카 소리가 나. 그래서 어머 석씨 이러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석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어떤 아저씨야. 서기가 아저씨 어. 아니었어. 아닌가? 석이는 아저씨가 아니지, 대학생이죠. 대학생. 근데 나이 한 30대 후반쯤, 40대 초반 요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얘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얘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 누구니? 예쁘다. 이 동네 사니? 잠깐 일로 와봐 애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가 겁나게 뛰어요. 거의 반사적으로.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얘가 깨닫게 되죠. 아, 나는 허석을 사랑했던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정해뒀던 그 환상을 사랑했던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허구성을 깨닫게 돼요. 12살. 12살 아이가 그러고 나서는 사랑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2살 결국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빠가 어느 날 찾아와요. 그래서는 이제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나요. 됐나요? 이리가. 불쌍해라. 자, 그래서 196페이지 볼게요. 자, 허석이 나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랑에 빠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은 꽤나 보편적인 일인 모양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허석과의 만남을요. 허석과의 만남, 낭만적 사건으로 느낀 거죠. 낭만적 사건으로 느낌. 로맨틱 뭐 이런 거. 근데 연애는 현실입니다. 전 여자분들한테 항상 당부드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보잖아? 그럼 둘이 있는 사진이나 뭐 이렇게 뜩 보면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딱 보면 알아 그냥. 이제 저번에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이제 가르쳤던 제자가 몇 년 됐구나. 한 4년 5년 전인데 통화하는데 남친은 사귀냐? 그랬더니 사귄대. 남친 뭐 하는데? 그러는데 남친에 대해서 진짜 쫙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듣는 것만으로도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 네가 더 좋아하지? 그랬더니 네? 그런 거야. 네가 걔가 너를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걔를 더 좋아하지? 그랬더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더라고. 아휴, 내가 그런 연애 하지 말랬잖아. 너 상처받는다. 버림받거나. 그랬더니 내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알았어. 오냐. 승질내지 말고 이 새끼야. 이 새끼 또 간만에 또 쌍욕 나오게 하네. 그래서 전화 뜩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석 달 있다가 전화해봤어요. 바람 폈어요. 이런. 하필 최악의 결과를.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게 더 행복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누군가 씨가 찔리나 봐요. 자, 그래서요. 허석은 내가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진이 아직 안 잤구나 하면서 옆에 나란히 앉는다.
무릎 위에 얹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참 예쁘다. 키가 커서 그런지 손가락이 참 길다는 생각이 든다. 저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퉁길 것을 상상하니 어쩐지 그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호감을 제시하고 있죠. 호감. 애견남인가 봐요. 아니 근데 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테토남, 애견남 해가지고 저번에 SNL 보다가 나와가지고 저게 뭘까 하면서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에이 별게 다 있어요. 자 허석은 별을 보는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마당 구석에 있는 도토리 감나무의 가는 가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린다. 허석이 그쪽으로도 얼핏 고개를 돌려본다. 그 몸짓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데 그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나는 난데없이 애틋한 기분이 든다. 뭐좀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됐네. 오빠 울지 뭐 이런 거야. 됐어요. 자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여기서부터 두 줄 묶을게요.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애틋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밤하늘만 보고 있다. 흐르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요 호감의 상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호감의 상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설렘.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놀이공원 가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됐나요? 저는 저희 애기들이랑 놀이공원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집 앞에 있잖아.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아 시간이 왜 안 가? 그러면서 나 집에 가고 싶은데? 30분 됐겠지. 3분 하도 많이 가니까 나중에는 그 놀이기구 어트랙션 이렇게 그 운행하는 여자가 날 알아보더라고. 또 오셨네요. 막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예. 왜냐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거든. 어렸을 때, 아기 때. 그거를 평일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평일 낮에 간 거야. 아침에. 그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많아봤자 10명? 어트랙션 운영하는 애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가서 줄 설 것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타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게 그 있었어. 판타지안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열차 도는 거 있어. 근데 그걸 좋아해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한 번 더 그러더라고.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눌러주더라고. 한 바퀴 돌고 오고 한 번만 더 그랬더니 또 돌려주고 한 5바퀴 돌았어. 5바퀴 돌고 나서 난 이제 토할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도착했는데 나 이제 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자연스럽게 누르더라고. 운행 이야 그러면서 또 갔어. 야 7바퀴를 돌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도착할 때 저 내릴 거예요 그랬더니 그저씨가 내려주더라고.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사람 한 4명 서 있었어. 토 나와서 못하겠더라고. 네 어쨌든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로 진이야 하고 부른다. 내가 그의 낮은 목소리만큼이나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게 아닌가. 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긴장감, 떨림. 뭘 기대하는 거야? 네. 아니 사실은 그의 팔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신경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 있어서 내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 하나를 받치고 있는 듯 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뿐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이유를 설명한 거죠. 이유 설명. 성인 남자 팔이면 무거울 수 있어. 자, 무거운 팔 하나를 그렇게 내 어깨에 올려놓고 그가 여전히 밤하늘을 보며 꿈처럼 말한다.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이 새끼 이거 플러팅이야 이거. 뭔지야. 자,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충격과 혼란감 때문에요.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충격과 혼란감 때문에 말 이해 X. 조금 후에야 소의 밥통에서 도로 끄집어내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도로 새김질 해보자 그제야 그의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이해됐단 얘기죠. 헤어지게 됐구나 라고 언제가 왔네요.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짧게 찌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허석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나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허석에 대한 서운함. 자, 그러면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 여기 주어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고통에 대응하는 법이죠. 고통에 대응하는 법. 그러니까 심리적 방어를 치는 거야.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슬픈데 안 슬픈 척하는 거야. 됐나요?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여기 가로를 묶어주시고요. 즉각적 반응이죠. 자,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 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자,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이 가로로 묶어주시고 자아가 분리되죠. 됐나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아 분리라고 하는 용어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원시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아기 때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퇴행이에요. 퇴행. 저는 그래서 그 퇴행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기 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아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울잖아.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이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퇴행이 일어나고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요새는 좀 덜해. 옛날엔 되게 심했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누가 울어도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 울지? 우는 이유가 뭘까? 학생들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여학생한테 야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얘가 이러고 있다가 눈물 툭툭툭툭 흘리면 왜 울어? 네가 잘한 게 없잖아. 맞긴 해. 우는 이유가 뭐지? 숙제 안 한 것도 너, 인생 조지고 있는 것도 너. 난 그걸 그냥 지적했을 뿐인데 서럽니? 슬퍼? 화가 나? 어떤 감정이야? 그러면 결정타를 날지. 네가 하는 짓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방어 기제 중에 하나에서 퇴행이야. 애기가 되고 싶니? 툭툭툭툭 던져. 그래서 여학생들이 내가 부르면 되게 싫어했어. 잠깐 나와봐. 얘기 좀 해. 그러면 그래 나와. 그러면서 자 계속 보여주시면요. 허석을 향한 감정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보여지는 나, 겉으로 드러나는 나죠.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바라보는 나는 뭐다? 본질적 자아입니다. 본질적 자아. 그러니까 본래의 나.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은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가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보여지는 나예요.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진진명랑한 목소리로.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지요? 자,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 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 응, 특히 진이 너 잊지 못할 거야. 습관적 플러팅. 몸에 뱄네, 몸에 뱄어. 자, 그래서요. 특히 진이 넌 잊지 못할 거야.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입에 발린 말이죠. 네, 조심해야 돼, 이런 놈들. 자, 계속 보시면요. 나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신고하겠지.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턴다든가 하면서 은밀한 짓을 들킨 사람이 무한함을 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짓이다.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뭐 김세롱과 김수현도 아니고, 자, 자신은 없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중괄호 닫아주시고요. 중간을? A 부분. 자, 그래서 여기 나의 낭만적 상상인데 허석이 날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안아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이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냥 나를 아이 취급하는 거죠. 나를 아이 취급함. 아이 귀여워. 됐나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소아성애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변태들. 여고생이랑 사귀는 애들도 총으로 쏘고 싶어요. 중학생 보고 여자로 느껴진다? 미친놈이야. 진짜 친구였다. 근데 그런 애들 많잖아. 걸그룹 여자애들 나이 어리잖아. 그래서 좀 걸그룹 애들 봐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와 여자다, 와 연예인이다, 뼈밖에 없네. 이 생각밖에 안 해. 김채원, 뭐 카리나 이런 애들 보면 뼈다구밖에 없어. 좀 파닥파닥거리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파. 약간 관점이 좀 다르죠.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볼 일이 있는 모양이다. 얘도 티네요. 자, 중략 보시게 되면요. 허석이 그렇게 떠나버린 후에도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 여기 죽었고요. 이게 이제 동일시 대상이고요. 허석과 동일시하는 대상이고 사랑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실루엣이라고 하는 이상화된 무언가를 보고 거기서 이제 미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더 멋져 보인 거야. 됐나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겠네. 아, 위험해. 자, 어쨌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을 무렵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히 제방길을 걷게 되었다. 그 제방길 여기 줄거고요. 실루엣을 처음 본 곳이에요. 실루엣을 처음 본 곳. 자, 지난 여름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난 여름에는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녔던 것인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허석이 떠올라서. 그 이후 습관이 되어 제방길 쪽으로는 거의 걸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와보는 길이었다. 처음 허석을 만나던 날처럼 노을이 짙게 내려 깔리고 있었다. 그 길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며 나는 처음 허석을 만나던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자, 생생한 기억이죠. 왜? 아직도 아파서 그래. 아직도 아파. 마음 아파. 됐나요? 쓰도 않는 거.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허석처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허석처럼 키가 컸다. 그 옆에는 염소까지 묶여 있었으며 게다가 그 염소의 흰 털이 노래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허석을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허석을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 나는 삶이 나를 조롱하는 데 대해 화가 났다. 왜 내게 허석과의 만남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시키려는 것인가? 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내 눈앞에 연출해 일껏 벗어내려고 애쓰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을 더 깊이 각인하는가?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삶에 맞서서 삶을 비꼬아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모니카는 없는가? 기왕 모든 것을 재현하려면 하모니카까지 주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자,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냉소적 태도입니다. 냉소적 태도. 자,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 키 큰 남자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키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억하건대 허석을 처음 만났던 날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순간 그 남자가 허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 얼굴에는 피가 몰렸다. 한 발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을을 배경으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그의 옆에서 염소가 짧은 다리를 버팅기며 줄이 묶인 채 이곳저곳으로 이쪽 저쪽으로 고갯짓을 하고 있었다. 염소와 하모니카의 완벽한 실루엣이 그의 옆모습을 감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동일한 상황이 펼쳐짐. 그러나 물론 허석은 아니었다. 그제서야 나는 삶의 경고를 깨달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뭐냐면요. 사랑의 실체가 아닌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깨달음. 됐나요? 경악한 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 쪽으로 마구 달려가 보았다. 그렇다.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허석이 아니었다.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은 허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실체를 파악하죠.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를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며. 그러니까 여기서요. 감정의 실체는요. 허상이라는 거야. 감정의 실체는 허상이다. 자기가 느꼈던 감정의 실체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이 일어납니다. 자기 반성. 됐나요? 자, 그런 거였다. 멍하니 서 있는 내게 하모니카 아저씨가 말했다. 너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겼구나. 이리 가까이 와봐 아저씨한테. 자, 어서. 뭐 변태. 자, 제방길 옆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제방길 옆에 문둥이가 산다더니 폐병 환자가 산다더니 하는 말이 헛소문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죠. 대상에 대한 두려움. 나는 뒤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찾아갔다. 집에 가까이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현실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반응이에요. 현실로 인한 충격 때문. 삶에게 조롱당한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었다.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아직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기로 남아있는 그 환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버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실컷 울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감정의 정화, 성장, 감정의 정화, 성장.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성장했냐면 사랑의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죠.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완전 T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문자 T. 됐나요? 자,
199페이지에다가 저는 썼는데 공간이 있으시면 좀 확보를 하시고. 자, 주제는요. 12살 소녀가 겪는, 여기 쓰시죠. 12살 소녀가 겪는 사랑의 환상과 환멸, 그리고 자기 방어를 통한 내적 성장. 12살 소녀가 겪는 사랑의 환상과 환멸, 자기 방어를 통한 내적 성장. 특징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자아 분리가 됩니다. 자아 분리.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액자식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 그래서 현재에 나가 과거로 회상합니다. 현재에 나가 과거 회상.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어른들의 삶을 관찰해요. 어른들의 삶 관찰. 그래서 냉철한 현실 인식. 냉철한 현실 인식. 자, 네 번째로 이 제목이요. 새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프레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서 유래한 거래요. 됐나요? 저도 안 읽어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뭘 나타내냐면 억압된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제목이 나타내는 바는 억압된 현실 속에서 자유와 진실을 향해 날아가려는 내면의 갈망입니다. 내면의 갈망. 됐나요? 여러분, 해야지 끝나. 초기 퇴근.